66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미리 세우는 내 아이 입시 전략. 저자 정영은. 출판일 2023년 3월 2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입시를 알자. 책 소개. 일찍 준비하면 아이의 입시가 쉬워진다. 요즘 대학 입시는 단순히 성적만 좋은 우등생에게 의문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단순히 시험 점수만 확인해서 합격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은 여전히 중요한 평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적만 좋다고 무조건 우등생이었던 옛날과 달리 요즘 우등생들은 성적 외에도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해야 하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대학 입시에서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고등학생 때 시작하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입시라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변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입시는 아이의 미래의 역량을 높여야 하는 장기적인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시에 대해 빨리 관심을 가진다면 입시 치맛바람이 아니라 아이의 강점을 살려주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책에서는 문희과 통합수능, 고교학점제를 소개하고 최신 교육과정에 맞춘 후회 없는 입시 전략을 알려줍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입시를 대비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계속 따를 것인가는 학부모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헷갈리는 입시 설계 원포인트 레슨. 이 책은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입시를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면 아이가 힘들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고교학점제와 통합형 수능에 대한 궁금점을 해결해주고 수시 원서 구성의 원칙, 내신 관리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한 특목고자사 고과학중점 학교 특성화 고마이스터 고등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어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입시에서 더욱 중요해진 수학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초중등 시기별 수학 공부법, 학습량 파악하는 법 등을 알려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르는 화두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방법에 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정영은 교육 컨설턴트. 입시를 잘하는 학부모도 입시를 잘 모르는 학부모도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 점수나 등수 같은 숫자에 온 신경을 쏟는 순간 정작 중요한 아이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꿈은 너무도 쉽게 뒤로 밀리는 현실을 보며 입시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EBS 고교학점제 지도 강사이자 진로진학 강사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을 만나며 입시에 대한 선입견을 풀고자 노력 중이다. 쓴 책으로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와 초등 국영수 공부법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들어가는 글. 고등학생도 아닌데 대학 입시라니. 지나치지 않아. 이 책은 지금 고등학생인 학생과 학부모님들보다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책 서두에 하면 반감을 가지는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사춘기를 맞은 1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라니.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입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입시란 입학을 위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겪었던 시험이란 객관식이나 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를 중심으로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우등생은 교우 관계가 좀 안 좋아도 괜찮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시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비주요 과목 시간에는 몰래 국영수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별로 충실하진 않더라도 시험을 잘 쳐서 높은 점수와 등수를 받았다면 그 학생이 우등생이라는 것에 딴 죽을 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성적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학생인지도 궁금해. 성적은 훌륭하네. 그런데 우리 학과에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걸까? 성적은 나무랄 데 없어. 그런데 교과서만 외운 것일지도 모르잖아. 요즘 대학 입시는 이렇듯 단순히 성적만 좋은 우등생에게 의문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단순히 시험 점수만 확인해서 합격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은 여전히 중요한 평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적만 좋다고 무조건 우등생이었던 옛날과 달리 요즘 우등생들은 성적 외에도 나의 우수함을 증명해야 하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선발을 위한 채점 문항이나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이것은 예전 우등생들의 유일한 지표였던 성적을 포함해 각 과목 선생님들의 평가와 수행평가, 수업 중 발표, 연구 자료의 주제 및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진로 역량 역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 맞춰 우리 학과에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한 것인지 증명해 보세요. 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공동체 역량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단순 암기나 반복적인 가공은 AI가 대체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인공지능이 따라잡기 어려운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 새로운 해법을 찾는 창의력 같은 것들이지요. 요즘 대학 입시는 이렇듯 다원화된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학 입시에서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고등학생 때 시작하기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창의력과는 담 쌓고 살며 문제집 풀이만을 해온 학생이 우리 학교 매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 는 사회문화 수업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시라는 시험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입시는 이제 지필고사 점수를 넘어 아이의 미래 역량을 높여야 하는 장기적인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 대해 빨리 관심을 가진다면 미디어가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의 입시 치맛바람이 아닌 우리 아이의 강점을 살려주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요. 그러니 바뀌는 교육 정책을 알아보는 등 아이를 위한 정보 탐색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입시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지난 우등생의 틀에 우리 아이를 억지로 끼워 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만 합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씨개명을 강요당해 이름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한글 대신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사용했으며 한글로 된 신문과 잡지는 폐간을 당했지요. 당시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한 문화 말살 정책은 우리의 언어를 탄압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 역사를 한 번에 없애려고 했던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언어였을까요? 인류학의 고전 이론 중에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용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증세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세금을 올린다니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증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필요한 일에 세금이 쓰이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세금이 오르면 뒤이어 파생될 일들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단어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하는 단어는 세금 폭탄입니다. 증세와 세금 폭탄. 의미는 사실 비슷합니다. 두 단어 모두 가지고 있는 뜻은 세금이 오른다 는 것인데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증세와 달리 세금 폭탄은 강한 부정적 뉘앙스를 내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증세보다 세금 폭탄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단어가 가진 힘입니다. 이렇듯 사용하는 언어의 숫자와 수준은 그 사람의 사고의 폭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위험한 단계까지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금토일, 사흘간의 황금 휴가 시작. 별로 특별할 것 없던 인터넷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이 화제가 되어 인터넷을 한참을 들쑤셔 놓았습니다. 기자님, 제목 오타 났어요. 사흘이 아니라 3일이에요. 요새 기자는 아무나 하나 보네. 3일인데 사흘이란다. 이 댓글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아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것이었는데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요즘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밥 한 술 뜨다 라는 표현을 두고 왜 술을 마시느냐 는 동문서답을 하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는 용서를 구하는 글에는 사과를 하면서 왜 심심하다고 하느냐? 사과를 하기 싫으면 말하라. 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 성함이나 병결, 금일 같은 단어를 모르는 성인들을 직장이나 학교에서 마주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는 고백이 줄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의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학부모님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다양한 어휘 경험이 쌓이지 않은 것이라면 언어 노출을 통해 앞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겠지만 만약 아이의 어휘력 부족이 언어 습관의 배드 사이클에 들어선 징후라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언어 습관의 배드 사이클에 들어서는 첫 번째는 어휘력 감소 단계입니다. 어휘력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한 아이들은 언어 자극이 부족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러 형태의 텍스트 경험이 쌓인 아이들은 어휘력을 발달시키는데 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휘력이 감소한 아이는 다음 단계로 표현력이 퇴보합니다. 가뜩이나 가용 어휘력이 약한 상황에서 이모티콘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SNS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단문 위주의 대화 습관은 아이들이 상황에 맞는 단어와 표현을 고르는 연습을 방해합니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기쁘거나 놀랍거나 행복하거나 감탄하는 모든 상황에서 대박이라는 감탄사를 내뱉을 뿐입니다. 또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짜증나 라는 외마디 비명 같은 말만 토해내기도 하지요. 이런 언어 습관을 고치지 못한 아이들은 갈수록 말의 논리력이 부족해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부족은 결국 개인의 경쟁력 하락을 불러오고 맙니다. 논리력이 부족하다 보니 타인의 말이나 글에서도 진위 파악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는 비판적 사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이 가지고 온 나비 효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입시와 마주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글쓰기와 말하기 역량으로 관심사와 흥미, 진로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재가공하여 나만의 견해를 담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거의 모든 교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잘못 형성된 언어 습관을 바로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이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배드 사이클에 접어들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해력 발달 단계. 점점 더 학업 과정과 입시에서 핵심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있는 문해력은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문해력은 다음에 4가지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고 성숙해집니다. 먼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머릿속으로 입력되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읽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읽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휘력입니다. 만 5세가 되면 보통 3,000단어 정도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뒤 암기와 이해를 병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휘력 부족에 직면한 아이는 두 번째 단계인 이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이 문제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다 고 말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충하다, 대비되다, 변별하다 등의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기껏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답을 고르지 못하는 일이 상당한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심지어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우등생들마저도 정작 문제 풀이에 필요한 단어를 몰라 주춤거리는 일이 많습니다. 분명 예전과 달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쏟는 어휘의 중요성과 독서의 습관화를 위한 노력은 늘어났는데도 왜 갈수록 어휘력 문제는 심각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과 함께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블릿 PC에 문제집을 다운받아서 필기를 하고 문제를 풉니다. 모르는 것은 검색을 통해 기사나 블로그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며 해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던 그 어떤 세대보다 영상 친화적인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긴 글을 읽어내거나 모르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본 경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문자를 직접 눈으로 봤다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그저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지나가 버린 말이라면 그것도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웠던 것들과 비슷한 주제들만 반복해서 제공된다면 당연히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에 떠다니는 어휘력은 고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은 휘발성이 강한 모니터 속 영상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눈으로 읽고 손으로 만지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등 복합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미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중독이 된 아이가 많습니다. 한 번에 끊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점차 아이들의 여가 시간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 오프라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고학년으로 갈수록 스스로 균형감을 잃지 않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는 몰입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몰입은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몰입은 이해 단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입니다. 몰입은 새로 얻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새로 얻게 된 지식을 융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면 아이는 문해력의 올바른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몰입과 출력의 단계는 아이가 혼자 헤쳐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사고 과정을 넓히는 시작점은 부모님의 질문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아이에게 생각할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인어공주를 읽은 아이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하필 마녀는 인어공주에게 목소리를 달라고 했을까? 왕자를 구한 건 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인어공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웃나라 공주는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과 질문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학습적인 욕심은 잠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또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을 인식하게 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 예를 들어 마녀가 인어공주에게 다리를 줄 테니 뭘 달라고 했지? 라는 식의 질문은 내용의 복기를 도와 이해 단계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몰입 단계까지 아이의 사고가 확장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혹 이왕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으니 추가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듀공이라는 동물을 보고 인어라고 생각했대. 우리 듀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질문 역시 새로운 지식의 전달, 즉 입력 단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 몰입과 출력 단계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책 읽기가 전부는 아니다. 결국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의 학부모님은 당장 독서를 시작해야겠어 라고 결심합니다. 훌륭합니다. 독서는 가장 손쉽게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던 대다수의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문해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이 월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 능력이 좋다고 모두 책을 가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언어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언어 자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는지에 따라 수용 방법, 해석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자, 예전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가족이 많았던 시절에 우리는 다양한 어휘와 말투를 사용하는 가족, 이웃들과 대화를 나눴고 교과서와 소설책, 잡지와 심지어 만화책을 보면서 다양한 활자를 경험했습니다. TV와 영화를 보며 영상을 즐기기도 했고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며 음성 자극만 받아들이기도 했지요. 심지어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디지털 언어도 충분히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문자 영상 되면 자극은 물론이거니와 오프라인과 온라인 자극도 적절히 조절되었던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계 속에서 가장 알맞은 말투와 어휘를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라디오와 같이 흘러가 버리는 음성 자극만이 존재할 때는 진행자의 앞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소리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을 볼 때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 어휘를 마주했고 소설이나 만화책에서는 가장 유행하는 최신 말투를 배웠지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외계어들과 편지를 쓸 때 어휘가 달라야 한다는 점도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부모님들보다 기술은 더욱 발달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언어 자극은 예전보다 다양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부모 세대인 어른들은 언어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 환경도 그 지평이 따라서 넓어져 갔지만 자녀들은 다릅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의 등장으로 아이들은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영상을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최초의 영상 인류인 지금의 아이들은 영상이라는 편향적인 언어 자극 환경에 너무나 쉽게 놓이고 맙니다. 방송국이나 전문 제작사처럼 영상을 만드는 주체가 한정적이었던 예전과 다르게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무한대의 영상 중 유해한 것을 걸러낼 장치가 너무 허술합니다. 교묘해진 어른들의 밥벌이가 아이들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자극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정보 전달 방식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다릅니다. 가장 제한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는 뇌가 빈 곳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미 완성된 정보가 주어지면 굳이 손볼 것이 없으니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가장 제한적인 정보란 활자 자극입니다. 문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상상하여 이미지화하거나 정보의 체계를 정리하는 일은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고차원적인 활동입니다. 반대로 영상은 어떨까요? 뇌 입장에서 영상 자극은 너무나 친절한 정보입니다. 직접적인 발화자의 등장,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이미지는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감정이나 분위기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각종 촬영 기술의 배경음악까지 제공되지요. 시험을 치르는데 설명이 아주 자세한 해설지를 함께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해설이 적힌 시험지로 테스트를 보던 아이에게 아무런 힌트도 없는 문제집을 주면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똑같습니다. 영상을 무조건 보지 말자는 영상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세상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덮어놓고 모른 척한다고 해봐야 학교에서 또래들과 생활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고 더욱더 교묘하게 숨기는 방법을 배울 뿐이고 부모님들과 비밀이 많아질수록 문제점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영상을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자극도 충분히 주어지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설지를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까우니 해설지를 없애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반 문제집에도 충분히 익숙한 아이로 키우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용 언어와 화용 언어입니다. 수용 언어란 주어지는 정보들을 이해하는 언어 능력을 말하고, 화용 언어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 능력을 말합니다.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수용 언어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글을 쓰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화용 언어 능력을 기르는 일이지요. 두 가지 언어가 균형적으로 발달해야 비로소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가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언어는 무엇인가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정보를 표현하는 능력인가요? 학교나 학원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자녀의 언어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판단이 섰다면 이제 어떤 언어 자극이 부족한지 결정할 수 있겠죠. 문해력 저하의 주범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언제까지 사주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집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스마트폰은 초등 고학년 이상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한 뼘도 되지 않는 이 작은 기계는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순식간에 사회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직업과 시장이 생겨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졌지요. 스마트폰은 등장과 동시에 영상과 SNS, 게임과 유해 사이트 등을 총망라하여 말 그대로 악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글을 멀리하고 언어 습관이 망가진 것의 원인을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났지요. 이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하지 않는 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이들과 스마트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른 언어 습관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결국 아이들이 이 작고 신기한 기계를 사용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모 중학교의 진로 특강을 간 날이었습니다.
특강의 한 코너로 직접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담임 선생님이 수업 전에 수거해 간 휴대폰을 받아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교무실로 간 당번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사이트 주소를 화면에 띄우자마자 아이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제출을 안 한 거야? 제 물음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공기계는 기본 아니에요? 부모님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공신폰이나 키즈폰, 안심폰 같은 것들을 사주면 미련 없이 학교에 제출하고 용돈을 모아 구입한 공기계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와이파이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친구들이 핫스팟을 켜주면 그 반은 와이파이 존이 된다며 팁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철저한 애들은요. 공기계는 아예 집에 안 가져가요. 학교 사물함이나 독서실에 놓고 다니지. 부모님한테 걸리면 끝장이거든요. 결국 스마트폰과 아이들을 떼놓고자 했던 어른들의 시도는 어느 정도 머리가 큰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걸 직접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무작정 늦추는 것은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다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모를까. 우리 아이만 사용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건 사실은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용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님보다 기계를 다루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더라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더욱 필요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설립한 스마트 쉼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과의존 척도 검사로 쉽게 지금 내가 어떤 사용자인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는 3가지 기준을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1. 현저성. 현저성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다른 일상 행위보다 가장 두드러지고 우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활을 할 때 스마트폰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조절 실패. 내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만약 예상보다 늘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면 조절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문제적 결과. 실제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수반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해 꾸중을 들었다거나 하는 식의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을 멈출 수 없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3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합니다. 고위험 사용자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상담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병이 나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상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착각. 선생님, 저는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에 가서 학교 후에는 학원에, 독서실에,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가 훌쩍 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는 계속 어렵기만 해요. 공부머리가 없는 걸까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대다수 중 고등학생들의 하루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숙제하랴, 인터넷 강의 들으랴, 독서실 가랴. 촘촘하게 짜인 일과 시간표를 보고 있으면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습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학생들은 손에 꼽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학생이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 공부를 한 것일까요? 문제집을 풀고 틀린 답을 확인했다면 공부를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공부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부,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 입력되었다면 다음 3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해당 지식을 써먹을 수 있도록 개념을 풀어서 완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립한 개념을 필요한 순간 적절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문제 해결의 결과가 틀렸다면 내 사고 과정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 3단계 처리 과정이 모두 성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공부를 했다.
라고 말할 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은 첫 번째 단계인 이해조차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는 것만 반복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 캐스터와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며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본 것만으로 내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축구할 때 저 기술을 사용해서 골을 넣어야지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것 입력만으로는 문제 해결 출력이 어렵습니다. 흔히 공부머리라고 불리는 논리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입력 후 자연스럽게 출력 단계로 넘어가지만 대다수의 아이는 연습 없이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존재하는 3단계 처리 과정을 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야 듣고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백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고 한들 왜 내가 처음 풀이했던 것은 답이 아니었던 건지 정답과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해설지에 옳은 풀이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 역시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닙니다.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결국 중요한 건 심화학습이다. 라는 말의 의미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심화란 어려운 문제집을 누가 더 많이 풀었느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는가가 심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여기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블랙라벨의 문제를 외우다시피 풀어도 해설지의 과정을 고민 없이 그저 외우기만 한 학생은 조건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여전히 그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중상위권 학생들만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공부했다.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나마 중상위권 학생들의 착각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하중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는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중 난이도 문제를 풀 때도 한숨부터 쉬는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학생들은 애초에 입력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영이는 8시 10분쯤 집에서 나서서 8시 30분이면 학교에 도착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오후 4시 반. 친구들과 학원 근처에 가서 저녁을 먹고 6시에는 학원 수업을 시작합니다. 두 과목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밤 9시. 벌써 하늘은 깜깜합니다. 평소라면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야식을 먹고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집 근처 독서실로 자리를 옮겨 11시가 되어서야 퇴실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영이가 공부한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4시간 30분? 학교 일과 시간은 뺀 4시간 30분? 학원 시간까지 뺀 1시간 30분?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아영이는 14시간 30분을 공부했을 수도 있고 연간을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장소와 관계없이 매 수업 때마다 집중하여 머리를 쓰며 노력했다면 학습 시간은 14시간일 테고 그저 앉아서 선생님과 인터넷 강의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면 학습 시간은 연간인 겁니다. 그러니 일정표로는 아이들의 진짜 학습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아이가 집에서 나선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학원으로, 독서실로 뺑뺑이를 돌았으니 할 만큼 했다. 고 여깁니다. 공부하는 느낌에 중독이 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밖에 있었던 시간만으로는 진짜 학습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역시 뭔가 찝찝하긴 한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힘듭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진짜 학습량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짜 학습량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1타이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도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딴짓하는 시간을 빼고 정확하게 공부를 할 때만 누르는 타이머를 활용하여 자신의 집중력 유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학습 계획을 짤 때는 시간이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많은 학생은 6시부터 7시까지는 영어 단어 외우기, 7시부터 8시까지는 수학 학원 숙제하기 식으로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심이 되면 내가 정확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계획한 시간 안에 할 일을 끝내지 못하면 뒷부분은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영어 단어 30개 외우고 테스트하기, 수학 학원 숙제하고 채점한 뒤에 오답 노트 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을 짜도록 유도해 주세요. 3학습 난이도를 표시하여 양보다 질에 신경 쓴다.
두 번처럼 할 일을 중심으로 쓰는 계획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많은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쩐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공부할 목록을 나열한 뒤 내가 예상하는 어려움을 별표 등으로 표시한다면 난이도까지 신경 쓰는 균형 있는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 도약, 무엇이 필요할까? 선생님, 우리 아이는 순공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공부머리가 없는 걸까요? 학습에 입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부를 한 뒤 내가 이해한 것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은 요즘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인 메타인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메타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공자님의 말씀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진짜로 아는 것이다. 논어 중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내가 아는 것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객관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이 자기객관화에 실패하곤 합니다. EBS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인 학교란 무엇인가에서 수능 상위 800등 안에 든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을 각각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예상과 달리 IQ, 기억력, 부모의 능력이나 배경 같은 것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확신하는 능력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자기객관화 능력이 매우 발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앞의 표는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한 올바른 학습 방법입니다. 배우고 익혔다면 테스트를 통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모르고 있는 부분은 재학습하고 다시 테스트를 반복하여 알매 경지로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완료 과정입니다. 학습을 한 후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생은 많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이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제대로 구별하여 재학습하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성적, 예를 들면 단원 테스트에서 90점 이상을 받았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네. 오케이, 다음 단원을 외치고 혹은 풀이 과정이 좀 헷갈리거나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정답으로 표시된 문제라면 다시 돌아보지 않으니 재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지요. 고등학생들에게 문제를 풀 때 타협의 이유를 물어보니 크게 두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째, 관성적으로 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꼼꼼하게 보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갔다. 우리는 학생들의 대답에서 잘못된 학습법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가 테스트의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습 후 테스트 점검을 하는 학생들도 내가 배운 내용을 확인해야지 라는 학습 목표를 기준점으로 두지 않고 80% 이상은 맞아야 해 라는 점수를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진짜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기준만 통과하면 넘어가는 식의 학습을 하고 있으니 메타인지가 키워질 리 없었던 것입니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제대로 된 테스트입니다. 꼭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객관식 문제 풀이를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테스트가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점검법 3가지. 1. 말로 설명하기. 2. 백지복습법. 3. 문제와 해설 만들기. 위와 같은 점검 방법은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습이 잘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지만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직접 암과 모름을 구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 아이들이 자라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다. 최근 SNS상에서는 직접 아이의 학습을 케어하며 가정 내 학습을 1순위로 두는 학부모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때 주로 시작되는 엄마표 영어를 시작으로 엄마표 하브루타, 엄마표 글쓰기, 엄마표 사고력 수학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학습 주체가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부모님과 아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만 한다면 엄마표 학습의 성과와 효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표는 어차피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어렵잖아요.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부모님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엄마표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마표 학습은 엄마가 직접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꾸준한 격려를 보내면 되는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여기서 엄마표 학습의 정의부터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표 학습을 좁게 보면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것으로 티칭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엄마표 학습은 그저 엄마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바로 세우고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단순 지식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사실 부모님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 강사들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엄마표 학습은 아이가 학교와 학원 등지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을 꾸준하게 공부하도록 돕는 일일까요? 이를 학습 영역에서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개념적 지식을 실행적 지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합니다. 핵심은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돕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그럼 엄마표 학습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면 될까요? 역시 아닙니다. 트레이너가 된 부모님은 아이의 실력을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내면의 성숙이나 스스로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코칭의 영역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학습에서 코칭이란 배우고 익힌 뒤 내면화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 암기와 이해를 넘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절히 재구성하고 재조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동반자의 역할을 하며 서로의 목표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학부모님들이 지향하는 엄마표의 궁극적인 단계가 아닐까요? 올바른 코칭을 위해서는 티칭과 트레이닝을 거쳐야 합니다. 간혹 이 단계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지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선은 아는 것이 있어야 자기주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단계를 지키도록 돕는 건 역시 코치의 몫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엄마표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엄마가 아이를 직접 가르치거나 숙제를 챙기는 것을 넘어 코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표 학습이라는 말 대신 가정 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명확하지 않나요? 가정에서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꾸준히 실천해온 학생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주눅들지 않고 벽에 가로막혀도 심호흡으로 가다듬으며 도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온 경험이 누적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고학년이 될수록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저력이 됩니다. 우리 아이 학습 코치 되기. 일학습 기준과 약속 정하기. 다른 아이들의 속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마다 제로백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은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목표한 곳에 사고 없이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겨우 0. 몇 초를 줄이기 위해 아이의 엔진이 망가지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학업에 대한 어려움 이해하기.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당장이라도 관두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지만 그걸 제대로 해내는 학생은 불과 몇 %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식의 말은 그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못합니다. 아이의 힘듦을 들어주세요. 가끔은 말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풀릴 때도 있으니까요. 3아이의 감정지능 키워주기. 존가트만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감정 코칭을 잘한 부모님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학업 수행력은 물론 사회 적응력, 대인관계, 창의성 등 많은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거뒀다고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고 1단계, 적절히 개입하여 감정을 수용해주고 2단계, 부모님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해 3단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공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나가는 글, 아이의 목표는 부모의 목표가 된다. 엄마, 나 꿈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이가 대뜸 꺼낸 말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얘가 갑자기 철이 들었나? 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난생 처음 입시 설명회도 가보고 책도 찾아보게 되지요.
사실 부모님들도 압니다. 어린 자녀가 말하는 꿈이라는 건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관심에 가깝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녀의 꿈이 나의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지요. 아이의 목표는 그렇게 엄마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입시라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 도저히 따라 잡기 어려운 속도로 변해갑니다. 아이를 위해 다른 이들의 속도를 따라 잡으려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의 뒤를 잘 따라오고 있던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제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아이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을 하면 부모님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지점에서 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아이에게 섭섭하다가도 추월하기 시작하는 경쟁자들이 보이면 조급함이 들어 뒤처져 있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다시 종종 걸음을 칩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럴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저기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가야 해. 그런데 어쩐지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 아이의 꿈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는데 저기 보이는 목표의 아이는 힘들어해하고 부모님만 조바심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꿈은 뭐야? 지금까지 온 길이 아깝다고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손목을 끌고 가던 그 길은 절벽 위에 위태롭게 놓인 유일한 외나무 다리가 아닙니다. 꽃밭에 있는 무수한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차근차근 냇가도 건너고 갈림길도 지나서 왔다면 지금껏 지나온 여정들은 아이의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의 꿈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떠날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